유형자산을 우리가 기말에 평가를 하는데 원래 자산을 사용하면 뭐 매일 하루하루 달아가지만 그걸 하루하루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외부 유형자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기말에 한 번만 평가를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감가상각 그 방법 가지고 감가상각 그 B라고 처리하면서 감가상각 누계액 쌓아가는 게 원가 모형이었어요. 그럼 이 재평가 모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감가상각을 하고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이 재평가 모형이에요. 얘는 감가상각하고 끝. 얘는 감가상각하고 나서 장부가액과 감가상각한 후라는 건 장부가액이겠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를 다시 조정해서 공정가액으로 맞춰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당연히 원가 모형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IFRS를 쓰는 회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전부 다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도 어떤 건지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은 중급 회계가 시험 챕터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는 안 나오고 토지 가지고 감가상각 안 하는 토지를 가지고 시험에 세무유급이나 세무유급에 간간히 기말에 등장을 해요. 그럼 이 토지를 가지고 한다는 건 공정가액과 장부가액 이거의 차이만 조정하면 되겠죠. 우리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취득가격이죠. 그런데 그 다른 기타 시험들 이제 뭐 미래에 여러분들이 CTA나 CPA 그런 걸 공부를 하신다면 감가상각을 한 후의 금액 가지고 조정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전 토지 가지고만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온 취득 금액이 있는데 이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이나 아니면 토지처럼 취득 금액이 기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준 금액보다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인 자본 계정으로 움직일 거고, 근데 기준 금액보다 낮은 거는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라는 그 기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X1년도에 우리가 토지를 취득을 하는데 얘를 10,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토지 10,000원, 대변에 뭐 돈을 10,000원 지급하겠죠. 자, 그런데 X1년도 기말에 봤더니 공정가액이 13,000원으로 올랐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3,000원이 올랐죠. 그러면 재평가 모형에서는 토지를 3,000원을 올려줄 거예요. 그럼 차변의 토지 3,000원이다 올려주면 외부 이용자한테 공정가액으로 이 토지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럼 대변에는 이때는 재평가 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재평가 차익. 이 재평가 차익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이 취득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될 건데 이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인 자본 성격의 300번대의 재평가 차익이라는 걸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X2년도 기말에 공정가액을 봤더니 얘가 다시 10,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10,000원으로. 그러면 토지를 3,000원 줄여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토지 3,000원을 지우고 차변에는 차손이 아니라 재평가 차익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재평가 차익 3,000원이다.
얘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얘를 지금 지워준 거예요. 자, 얘는 이해가시죠? 10,000원 위에서만 제가 이번에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자본할 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있는 글자 본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적혀 있는 거 책에 보면 우리 매도가는 증권 평가의 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 그리고 해외사업 환산 손익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 재평가 잉여금이 재평가 차익하고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이게 X3년도에 기말 공정가액이 이번엔 6,000원으로 하락했다라고 볼게요. 6,000원. 그러면 기준 금액이 10,000원인데 10,000원보다 아래에서 놀죠. 자, 그러면 이번엔 토지 4,000원인데 재평가 차익은 없잖아. 3,000원 있던 거 다 지웠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재평가 손실이다 4,000원이라고 쓰는데 10,000원보다 아래에서 노는 거는 기준금액보다 아래 노는 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900번대에 영업 외 비용으로. 자, 그럼 4년도에 얘가 다시 10,000원으로 가격을 회복했다 볼게요. 그럼 6,000원 내렸던 애를 다시 10,000원 만들어 줘야 되니까 4,000원만큼 토지를 4,000원 올려주고 대변에는 재평가 이익 4,000원이다라고 쓰고 얘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X3년도, X4년도 이야기는 10,000원보다 아래서 노는 거는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10,000원보다 높은 구간에 대해서 이야기 주고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자본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다시 예제를 가지고 볼게요. 자, 우리가 10,000원에 이제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자, X1년도 기말 공정가치가 12,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토지 2,000원 그리고 재평가 차익 2,000원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자, 그리고 X2년도 기말에 봤더니 공정가치가 9,000원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9,000원으로. 자, 9,000원으로 하락하면 토지를 3,000원 줄여주고 그럼 3,000원 중에 10,000원보다 높았던 2,000원은 재평가 차익을 줄이고 그럼 나머지 1,000원은 재평가 손실이라고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얘는 300번대 자본을 지워준 거고 얘는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지금 10,000원 기준으로 10,000원 위의 금액만 제가 자본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킨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그럼 10,000원보다 아래는 내린 부분은 영업외 비용 다시 회복하면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X3년도 기말에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13,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4,000원 올랐죠. 그럼 차변에 토지 4,000원을 올리고 그럼 지금 9,000원이었는데 10,000원까지 올라간 1,000원만큼은 재평가 이익이다라고 해서 1,000원은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하고, 만 원보다 더 올라간 3,000원만큼은 재평가 차익이다 3,000원,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금액을 잡아서 위쪽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만 쓰는 거고, 기준금액인 장부금액보다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것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분계 이해가시나요? 자, 물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고, 사와서 처음 평가한 것처럼 이 앞에 예제된 것처럼 한 번은 오르고 한 번 나온 건 내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올랐다가 내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은 제가 뭐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게 우리 시험에 토지 이상으로 나오는 건 흔히 비속어지만 반칙이에요. 그래서 나올 확률은 없는데, 만약에 건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기준 장부 금액이 그 해 것까지 감가상각을 하고, 그런 장부 금액하고 이 금액으로 조절하면서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증감시켜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건 중급 회계다라고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정도는 회계 원리에서도 다뤄도 문제가 없어서 우리 시험에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 성격을 기억해 두세요. 그럼 나중에 컴퓨터에 재평가라고 치면 재평가 차익 300번대 하고, 그리고 900번대에 재평가 이익하고 900번대 재평가 손실하고, 이렇게 세 개만 보일 거예요. 재평가 차손이라는 건 없는 이유가 기준금액보다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는 자본의 감소를 시키는 거지, 다른 계정 과목으로 해서 올랐다 내렸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준금액을 잡고 얼마가 취득금액인지를 생각해서 증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우리 유형자산의 재평가 적혀 있는 거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지금 제가 적어놓은 그 분계를 일부분만 가지고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에 동그라미 1번, 2번이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적은 게 우리 K랩 프로그램에는 차익이라고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7번에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라고 적혀 있죠. 자, 손상차손이라는 건 극심한 손상을 입어서 회수 불능이 일어났을 때, 이만큼의 가치의 회수 불능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손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예를 들면 유가증권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식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회계 부정을 일으켜서 주가가 급락할 때가 있죠. 그런 걸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유형자산에서는 진부화가 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일어서 얘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손상은 손상은 장부 가액과 순실현 가능액 혹은 얘를 공정가치라고 표현하는데, 이거에 이거 차익을 인식할 건데, 순실현 가능액은 회수 가능액과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회수 가능액하고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을 순실현 가능액 혹은 비교할 때 공정 가치로 인식을 하겠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지를 물어보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가 장부 금액이 8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회수 가능액이 50만 원이고 사용 가치가 30만 원이에요. 그럼 손상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30만 원이 안 좋은 거니까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크죠. 그러면 순실현 가능액은 50만 원으로 봐서, 그래서 우리 30만 원만 가지고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얘도 성격이 영업외 비용이에요. 이걸로 30만 원을 인식하고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다 30만 원 이렇게 해서, 얘는 차감 계정으로, 제가 P라 쓴 거는 자기 폐허 짝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처럼 손상이보도 차감 계정을 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짝지를 찾아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손상차손의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뭐 회복하는 거 가지고는 문제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시험에서는 얘가 영업외 비용이다라는 걸 알겠냐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그냥 생각해도 유형자산 팔아서 돈 남기거나 손해보는 것도 영업활동이 아닌데 손상 입은 게 영업활동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영업외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손상차손,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영업외 비용이다. 이걸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이 봤어요. 자, 다음 우리 8번의 정부 보조금을 볼게요. 마음속에 있잖아. 자, 정부 보조금이라고도 하고 국고 보조금이라고도 하고, 둘 다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죠? 우리 회계사의 시험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라고 쓸 거고, 세무사의 시험에서는 우리 국고 보조금이란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부 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와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로 기본적으로 둘을 나누게 될 거고, 상환 의무가 없을 때에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차입금. 그럼 이 정부 보조금이라고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이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얘를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수익으로. 또 이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조건부 상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조건부 상환이라는 것, 뭐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국가가 지원금 주는데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갚지 말라는 이런 조건부 상환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상환일 때는 차입금이라고 처리했다가 추후 상환 의무가 상실하게 되면 이때
채무 면제 이익으로 얘를 수익 처리해 버릴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지금 정부 보조금의 생각인 건데, 자, 우리 자산의 차감 계정을 주로 쓰는 건 얘는 회계 측면의 생각이고,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는 세법의 생각이에요. 세법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든 너네 회사에 이만큼의 재산이 생겼지 않니? 네 돈 아닌데. 그래서 수익으로 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거 돈 번 거 아니야? 이걸로 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건 나의 수익이고 맞는데 얘가 들어온 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도 안 시킬 거고 수익으로도 보지 않을 거라는 게 우리 회계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상한 의무 없는 거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한 의무 있는 거에서 우리 자산 차감 계정 처리하는 거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거하고 조금씩만 살이 더 붙고 있죠. 그러면 못 봤던 용어가 조금씩만 있는 거지 큰 틀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복습하는 느낌으로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을 수령을 해요. 자,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을 당좌 예금으로 예를 들어 3만 원을 취득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차변에 당좌 예금에 3만 원이 들어오고, 자, 그럼 우린 당좌 예금口座에 돈 들어왔으니까 당좌 예금 잔액을 높여야 되는 건 우리 당연하죠. 하는데 회계 측면에서는 이거를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의 증가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장부 잔액이랑 통장 잔액이랑 일치해야 되잖아요. 높일 건데. 그래서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당좌 예금 계정 과목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이다 3만 원, 얘는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달아둘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 보조금 받기 전에 2만 원의 당좌 예금 잔액이 있었는데 지금 3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3만 원 썼으니까 합쳐서 5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 차감 계정을 달아서 외부 이용자한테 당좌 예금 잔액은 5만 원인데 내 돈 아닌 정부 보조금이 3만 원이라서 내 돈은 2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산의 가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표현을 전부 다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사용을 해서 기계 장치를 산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기계 장치의 금액이 5만 원이라고 봤을 때 차변에 기계 장치 5만 원짜리를 사고 이 돈을 보통 예금에서 5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기계 장치 5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3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 돈을 쓴 거죠. 우리 정부 보조금을 당좌 예금에서 받았다고 꼭 당좌 예금에서 줘야 되나요? 그럴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여러분들이 용돈을 현금으로 부모님한테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꼭 현금으로 써야 그 용돈 썼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얘 그냥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3만 원을 써버렸으니까 이 3만 원에 대한 차감 계정은 장부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얘는 지금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서 내가 안 지우면 계속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정부 보조금이 3만 원을 지울 건데 이 3만 원은 과거에 만들었던 당좌 예금의 차감 계정을 지워줄 거예요. 이거 지웠다는 이야기예요. 얘를
지우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3만 원이 온 거예요. 이제 그 돈을 사용했다라는 말이 있으면 얘를 지워야 되겠죠. 그럼 우리 정부 보조금은 처음 살 때부터 받았으면 기계장치 차감 계정으로 붙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샀으니까 이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부 보조금이 3만 원이 나오고, 이 정부 보조금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2만 원이겠죠. 장부 금액이라는 건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법인세법 가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에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더해준 게 장부 금액인데, 지금 이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 3만 원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 보조금 5만 원, 기계장치가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정부 보조금 3만 원 받아서 산 거고 내 돈은 2만 원만 들어갔어요. 그렇게 외부 이용자한테 표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돈만 받았을 때는 내 돈 이만큼 있는데 이건 정부 보조금이에요. 근데 이 돈 썼잖아. 근데 이제 이 기계장치가 정부 거를 썼다, 이렇게 달아두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장부 금액은 2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5년간 정해법으로 잔존가액 없이 감가상각한다고 보게 되면, 자, 그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감가상각은 내 자산의, 순수한 내 자산의 비용화되는 거지 정부 보조금을 나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비용으로 처리 안 하는 이유가 내 돈이라고 처음부터 안 했잖아. 수익 처리 안 했잖아. 수익 처리하면 내 거야 라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차감 계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감가상각도 내가 비용 다 처리하면 돼요. 근데 얘는 차감 계정 달고 있기 때문에 2만 원만 낼 거예요. 3만 원은 정부 보조금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1차년도에 만 원의 감가상각이 생긴다고 볼게요. 자, 감가상각을 하면, 자, 우리는 차변에는 감가상각비가 만 원이니까 만 원이다. 대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 원이다. 기계장치의 짝지, 이렇게 처리하겠죠. 자, 이 분계는 이해가시죠? 제가 5년간 정해법으로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부담한 돈이 아닌 금액이 지금 비용 처리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2만 원이 내 거고 국고보조금이 3만 원이라는 건 40%만 내 돈이고 60%는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6만 원만큼은 내 거가 아니라서 우리는 감가상각비 6만 원이에요. 6천 원은 내 거 아니니까 얘를 취소해주고, 그럼 이 6천 원은 차변에 정부 보조금이 3만 원이다라고 있었는데 얘가 5년간 사라질 거예요. 1년 동안. 얘가 상각이 되어 가기 때문에 차변에 정부 보조금 6천 원이다,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얘가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붙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써도 되고, 깔끔한 성격이신 분은 한 번에 바로 생각이 들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4,000원, 정부 보조금 감가상각 누계액 만 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같은 분계잖아요.
차변 대변 같은 계정 과목이면 얘들은 지금 같은 분계죠. 그냥 감가상각비만 상계에서 처리해 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자, 위에 것만 가지고 볼게요. 우리 그 AT 시험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얘 잘라서 정부 보조금만 가지고 따로 회계 처리도 시키고 하는데 세무사의 시험은 한점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정답으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장부가액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장부가액을. 자,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하고 나서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취득을 우리가 5만 원 했죠. 그리고 이렇게 감가상각하고 나면 여기에 빼야 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0원이 될 거고, 그리고 얘 정부 보조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24,000원이 남아 있겠죠. 차감 계정이잖아 얘가. 그러면 얘의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 16,000원이 되죠. 이해가셨나요? 이해가셨죠? 많은 분이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이런 시험 나올 때. 자, 우리 얘 샀을 때 우리 돈 얼마 들어갔어요? 2만 원 들어갔죠? 우리 감가상각 5년간 하면 얼마 깎아야 돼요? 4,000원. 그거 빼면 16,000원이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부담한 것만 가지고 장부가액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생각하려고 그러면 하셔도 되지만 시간 낭비예요. 결론적으로 장부가액은 내 부담한 거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하는 것만큼만 줄인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에서 자주 물어보니까 그럼 그 다음 생각할게. 그럼 얘 장부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이렇게 감가상각하고 나면 16,000원이라 그랬죠.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18,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겠죠? 얼마 이익? 2,000원 이익이겠지. 결론은 무조건 장부 금액과 내가 판 금액의 차이가 이익이라고 나올 거예요. 무조건. 이해가시나요? 자, 볼게요. 지금 저렇게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얘를 지워요. 처분한다. 18,000원에 대변에 자, 전부 보조금 받은 걸 처분하면 대변에 기계장치 5만 원 적혀 있던 애. 얘는 장부에 써놓고 손 안 댔으니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0원. 그리고 정부 보조금 남아 있는 게 24,000원. 그리고 내가 돈을 받았다. 현금으로 18,000원. 자, 그럼 합치면 2,000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실기에 나와도 분계는 저렇게 순서대로 제거하면 되고, 그리고 이론 시험에 나오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부담금이 얼마지, 감가상각 우리가 얼마 처리했지, 뺀 그 금액 장부 금액 구해서 얼마에 팔았는지 보면 바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론상으로 계산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 근데 분계를 위해서 뭐 이걸 그냥 아예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분계에서도 정부 보조금 받았던 거 자네 말하면 지워줘야지.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얘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처분하게 되면 다 지워주기 위해서 반대로 움직여서 지워진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게. 자, 그래서 우리 정부 보조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 교재만 가지고 잠깐만 좀 보면, 우리 47페이지에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수익 관련 보조금은 우리 첫 번째 점은 대변의 정부 보조 수익이 그냥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 거예요. 영업외 수익으로. 우리 47페이지에 이번에 첫 번째 점 수익 관련 보조금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점은 정부 보조금 받았는데 아직 뭔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수익 인식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선수 수익이다라고 해서 부채로 인식해뒀다가 그랬다가 그 조건을 성취하면 우리는 그 부채를 지우고 수익 인식한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별말 아니죠. 그렇죠? 앞에 제가 뭐 회계가 이렇다, 세법이 이렇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회계에서는 정말 내 돈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 내 자산적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죠. 순수하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측정할 건데 정부 보조금 많이 받는 미래지향적 사업을 하면서 많이 받는 회사는 그럼 쓸데없이 자산 가치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달아요. 그런데 세법은 너 그 돈 안 갚을 거잖아. 그럼 너 그만큼 돈 번 거네. 그러니까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세금 부과하려고 수익으로 잡아요. 그럼 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차감 계정을 다는데 우리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않은 회사들이 있어요. 외부 영장한테 보여줄 것도 없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려고 그래야 나중에 조정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익으로 처리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아래 수익 관련 보조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은 재무회계 공부하면서는 수익 관련 보조금을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우리 이제 유형자산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벌써 55분이에요. 우리 이번 시간에 제가 이거밖에 하지 않지 않았나요? 아닌가? 재평가도 이번 시간에 한 건가?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내가 시간이 잘못 조절했나 해서